아 이거 피자 주문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도 이거 라이더님 배정이 안 되는 거야? 아 이러다가 내일 먹겠어. 삐빅, 짐제님의 음식이 배달 중입니다. 어? 무인 배달 로봇으로 오고 있다고? 네, 숨겨진 기업, 가장 주목받는 핫한 기업, 그리고 넥스트 10베거 기업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서브 로보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네버슬리 김나연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인트로에서 짐제 에디터님의 연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 얼굴 지금 너무 빨개져가지고 약간 연기 수업을 받아가야 되는. 에디터 여러분들도 배달 음식 자주 드시나요? 아, 자주 먹죠. 요즘에 너무 나가기도 귀찮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도 요즘 뭐 배달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집에서 혼자서 자주 먹는 것 같고, 사실 또 저희 팀에서도 진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오늘 로봇 배달로 오진 않았지만. 로봇 배달로 오면은 피자가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될까요? 로봇 배달 요즘 이제 배달 산업도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주목받는 뭔가 새로운 테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성남시에서 성남형 배달 서비스인가 뭐 새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성남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뭐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핫했던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이제 무인 음식 배달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이 세이브로에서 조회를 해봤을 때 순매수 순위가 최근 한 달 기준으로 12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뭐 사업개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주목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미국 리테일 투자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살펴봐도 어느 정도 막 이름이 좀 언급되는 것 같길래 이거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좀 이 기업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뭔가 배달 로봇 배달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산업인지 이런 거 같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이번 주 주제로 또 건의도 드렸던 건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로봇 배달 서비스의 역사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는 좀 기술하고 인프라의 제한으로 상용화가 어려웠었고 2010년도에 오면서 초기 실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스타쉽 테크놀로지 지상으로 음식을 그 배달을 일론 머스크 했고요. 스타쉽은 아니죠? 그 스타쉽 아니고 네. 그 죄송합니다. 스카이프 아시죠? 그 뚜두두두 하는 스카이프. 네네네. 거기서 그 개발자들이 개발한 스타쉽이라는 테크놀로지 기업인데, 이 아마존 프라임 에어랑 또 구글의 프로젝트 윙도 항공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저는 좀 처음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상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왜 항공 드론이 먼저 나왔었을까? 그러게요. 그냥 도로 달리면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위험도 훨씬 덜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지상은 아무래도 사람도 있고 계단도 있고 교통 법규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장애물이 좀 많구나. 맞아요. 그런 데 있어서 상용화가 어려웠고, 대신 우리가 이제 하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직선 거리도 가능하고 또 이거에 대한 규제 자체가 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 쪽이 먼저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2016년, 2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 배송 로봇이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 키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이제 첫 번째로는 2016년에 뉴로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뉴로라는 기업이 2020년에 들어서는 미국 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운영에 대한 첫 번째 면허를 받은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그 아예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하는 데인 거예요? 맞아요. 보도로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차량 주행에 조금 더 가까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오늘 다뤄볼 이 서브 로보틱스랑 굉장히 관계가 깊은 포스트메이츠가 자율 배달 로봇인 서브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름도 되게 비슷하네요. 그쵸? 서브 로보틱스로 그거는 이어졌나 제가 보네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네, 좋아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2019년에 넘어오면 아마존이 이제 스카우트라는 소형 육륜 자율 배송 로봇을 시중에 내놓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메이츠, 뉴로, 아마존이 지금까지도 키 플레이어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시대에 오면서는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들이 좀 더 맞아요. 상용화되다 보니까 기술이 급격하게 개발이 되게 됐고, 그때 진짜 배달 산업 엄청 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인력도 절감이 되고
좀 이점이 많았나 봐요. 지금은 굉장히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다뤄볼 서브로보틱스가 어딘지 어떤 기업인지를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해드리기 시작할 텐데요. 포스트메이츠라는 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포스트메이츠는 2011년에 설립된 미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인데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음식하고 이제 기타 상품들을 현지에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그냥 하고요. 딱 약간 전형적인 배달 플랫폼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하는 우버이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2020년에 우버에 인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브로보틱스는 어디서 나왔냐? 2018년에 포스트메이츠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서브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우버에 인수가 되면서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서브로보틱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히 우버이츠랑 또 세븐일레븐과 같은 이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수만 건의 배달 서비스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파트너사 네임밸류가 확실히 되게 좋네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쉑쉑도 파트너사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투자를 받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사진을 또 몇 개 준비해왔어요. 보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다들. 야 이거 페덱스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니, 페덱스 저기. 사랑합니다. 저도 근데 봤을 때 아니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잘 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아마존 프라임 거 딱 약간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뭐 밑에는 사실 좀 무차별하게 생긴 것 같고 저 그러니까. 페덱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잘못하다가 좀 넘어질 수 있게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요. 무게 중심이 좀 애매해 보이는. 페덱스 너무 화성 탐사 로봇 같은.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런 딱 느낌이 있네요. 그 로봇 같기도 하고 툭 그죠. 치면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위에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세로 긴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사진만 보면 서브로보틱스의 이 로봇이 조금 배달을 잘 못하게 생겼다. 약간 약간 멀리 페덱스랑 비슷하게도 같이. 생겼네요. 그쵸. 좀 착한 느낌이 있다. 바퀴도 4개고. 그죠, 바퀴가 4개인 것이 좀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런 외관에 대한 신뢰도를 좀 뛰어넘을 만큼 기술력이 받쳐주나 봐요. 좀 탄탄하게. 어떤가요, 기술력은? 테크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하드웨어 스펙부터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최신형으로 나온 게 이 제너레이션 3가 이제 새로 딱 지난해 10월에 나온 그런 기종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 11마일/아워 이제 미국에서도 미터법을 쓰게 시켜야 됩니다. 이거 진짜 환산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최대 시속이 한 18km 정도 나오는 셈인데 그럼 얼마나 빠른 거예요? 사람이 보통 도보로 걸을 때 이제 한 시속 뭐 3에서 5km 정도 속도로 걸으니까 사람 걷는 속도보다 한 4배에서 5배 빠르게 주행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도 그렇고 운송수단들 특징이 빠르게 달리면 빠르게 달릴수록 배터리 소진이 워낙 빨라지니까 그 최고 속력으로 달릴 일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주로 뭐 거의 사람이 걷는 속도랑 좀 유사한 정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주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서브로보틱스에서 실제로 제시한 어떤 데모 영상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봐도 거의 걷는 속도에 좀 흡사한 정도 혹은 경보 정도 되겠다 싶은 정도 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요만한 뭐 최소 이거보다 크겠죠. 네. 그런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게 인도를 인도를 막 다니면은 치고 다닌다고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정도 속도면은 약간 자전거를 그냥 자전거 탔을 때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 원래 자전거 인도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사실 그래서 인도에서 좀, 자전거 막 마주치면 가끔 약간 흠칫흠칫할 때 맞아요. 있잖아요. 천천히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걷는 속도 정도로 이게 또 인도로 다니다 보니까 스펙적인 측면에서는 이 그렇다. 정도까지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고 최대 주행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7km 정도, 14시간 정도 주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최대 주행 거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실주행 들어갔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전기 기반 이런 운송 수단들 날씨 추우면은 항상 또 그 빨리- 최대 주행 거리가 줄어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날씨 춥고 막 겨울철 이런 때 더 수요가 늘어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게 주행 가능할지도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나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오늘 그죠. 피자
몇 판 시켰죠? 저희 오늘 피자 2판, 파스타 2개 뭐 그거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나요? 아 충분히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가고 이게 최대 용량이 57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16인치 피자가 4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이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한 2-3명 뭐 한 4-5명까지도 이제 먹는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그 인원이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뭐 한 가족이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했을 때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은 한 대의 로봇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아 보여요. 16인치 피자면은 요게 16인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한- 요게 한 4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지름이 저만한 피자가 4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요게 뭐 이렇게 충분하죠. 네, 뭐 모자르면 대각선 지름. 로봇 2대 여러 대 오겠죠. 부르면 맞아요. 되죠. 여러 대 부르면 되죠. 에이. 알아서 오겠죠. 시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율주행 측면에서 잘 하느냐. 아 맞아요. 확실히 이게 로봇의 어떤 뭐 그냥 단순한 하드웨어 스펙도 스펙이겠지만 뭐 이것이 표방하는 바 자체도 어떤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배달이다 보니까 결국에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제일 큰 좀 주요한 안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도 뭐 크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자면은 이제 센서와 그 소프트웨어 단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율주행 안에서도 어쨌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브로보틱스의 하드웨어는 그 라이다 센서를 비롯해서 뭐 카메라나 다른 센서들 같이 좀 복합 센서를 활용하는 식으로 장치를 활용하고 있고요. 라이다 센서가 또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레이저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 박쥐가 초음파를 쏘내고 반사되어 오는 거를 인식을 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레이저를 쏘고 그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서 돌아온 그 시간차를 가지고 이제 물체와의 거리나 물체의 어떤 그 테두리 아웃라인을 식별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오늘날 자율주행차에서도 뭐 라이다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라이다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서브로보틱스에 탑재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우스터라는 기업에서 만든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대 400m 거리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사실 400m면은 뭐 웬만한 충분하고도 남죠. 이제 우리 도보 속도 정도로 걷는다고 했을 때 인간도 400m 밖을 안 보면서 걷는데 충분히 하고도 남고 대신에 이게 레이저를 반사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레이저가 반사되는 그 물체가 어떤 색깔이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사율이 얼마나 되냐. 반사를 잘 못 시키는 물체면은 좀 식별거리가 줄어드는데 그 반사율이 10% 정도대인 물체도 200m 거리까지 식별이 된다라고 해요. 이제 200m면은 뭐 역시 사실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거리고 라이다뿐만 아니라 뭐 그 카메라나 이런 다른 센서들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들은 극복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서브로보틱스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비가 오거나 이런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다 그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센서 면에서는 이제 크게 제약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짐전님 오늘 저 안경까지 쓰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똑똑해 보이시는데요. 약간 테크 너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테크너드 컨셉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리고 사실 또 뭐 이 센서도 센서지만 결국에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떤 반도체를 기반으로 연산을 해내고 구동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결국 제일 키잖아요. 뭐 센서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 뇌가 멍청해 버리면은 눈만 좋고 이제 멍청한 그런 로봇이 돼 버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떤 프로세서나 소프트웨어 단일 텐데 서브로보틱스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오늘 저희 사실 주제가 서브로보틱스이긴 하지만 야 이거 오히려 엔비디아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술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아 여기서도 또 엔비디아가 등판하고 그러나 보네요. 그죠? 아 그쵸. 또 역시 이 약간 역시. 모든 길은 엔비디아로 통한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엔비디아가 그냥 ETF 자체라고 봐도 아, 맞아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모든 기업에다 모든 테크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사실상 나스닥이다 이런 네, 느낌. 사실상 나스닥이다. 엔비디아는 살아있는 나스닥이다. 그런 느낌이군요. 네, 왜냐면은 이 서브로보틱스에서 사용을 하는 자율주행 프로세서 일단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에서 제슨 오린이라고 하는 반도체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칩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사실 명시적으로 이거를 그 공개를 한 바는 없는데 사실 엔비디아 칩을 활용하고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도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예, 최근에 CES에서 그 키노트 연사로 젠순왕 CEO가 나서면서 이 옴니버스가 이제는 그 물리적 AI, 피지컬 AI 플랫폼인 뭐 코스모스와 함께 통합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을 하고 싶으면은 어쨌든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건데 뭐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만한 어떤 데이터셋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심지어 그거 뭐 학습시키고 하려면은 막대한 그 AI 파워가 필요한데 뭐 데이터 센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대형 인프라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뭐 자율주행하면 사실 뭐 요즘 테슬라나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냥 테슬라는 기술 제휴를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이런 자율주행 하고 싶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뭐 엔비디아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이거-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은 다 엔비디아 웹사이트에 가보면 엄청 걸출한 자동차 회사들도 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제휴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껴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은 회사들은 더더욱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답은 엔비디아다. 기승전 엔비디아다. 서브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해 주셨던 뭐 스타쉽이라던가 이제 그런 이 서브로보틱스의 경쟁사들도 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물론 좀 더 구체적인 각각의 알고리즘 개발은 아마 자체적으로 또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어찌 됐건 기반이 되는 플랫폼 자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엔비디아를 공유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느낌인가요? 이제 IQ는 다 똑같다. 근데 이제 뭔가 오. 집어넣은 뭔가 좀 지식이나 이런 그죠, 건 좀 그죠.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 뭐 비슷하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들 같은 어떤 기반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똑같이 그 챗GPT 오픈 AI의 어떤 GPT 모델을 써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막 다른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그쵸, 그림 그쵸. 그리는 AI도 있고 영상 만드는 애들도 있고 그냥 텍스트만 하는 애들도 있는 것처럼 다 이제 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셋들을 활용을 하되 예, 자체적으로 이제 또 자율주행 알고리즘들을 짠 거를 활용해가지고 좀 어떤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있겠지만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성능 차이를 나타내느냐는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좀 초기에 있고 이 유즈 케이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그나마 제일 유즈 케이스가 많은 데가 이제 스타쉽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얼마나 이게 각 기업별로 기술력에 있어서 격차가 있고 뭐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타쉽에 계단 오르는 시연 영상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확실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이런 자율주행단에서 뭔가 다 엔비디아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진짜 그냥 그 피지컬적인. 차체의 어떤 하드웨어 차이가 또 어떤 격차를 낼 수 있는 지점으로 나타나려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서브로보틱스는 기술력 같은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 없나요? 지금 당장은 크게 뭐 파트너십이 그 기술 제휴 측면에서는 이제 서브로보틱스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뭐 마그나라고 이제 캐나다의 자동차 회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곳을 통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매출을 창출시키고는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고 어떤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아직 스타트업 단계에 있고 엔비디아 기술을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또 기술을 다른 데다가 파는 어떤 그런 구조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버이츠의 배송 로봇 서비스랑도 다시 한번 좀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기는 하거든요. 원래 애초에 우버가 인수를 하면서 독립된 게 서브로보틱스다 보니까 지금 우버이츠도 로봇을 하고 있고 무인 로봇 배송을 하고 있고 맞아요. 또 서브로보틱스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다시 한번 뭔가 좀 협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또 그 뭐 우버이츠랑 파트너십 발표해가지고 우버이츠 배달을 서브로보틱스 로봇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앞으로 2,000대까지 로봇 대수를 늘려나갈 거다 뭐 이런 계획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참에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다시 우버가 인수해버려도 괜찮지 않나 막 싶기도 해요. 이제.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뭐 2,000대를 만든다고는 했는데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떤가요? 그거 만드는 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자동차 기업인 마그나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그나는 뭐 자동차 양산 능력이야 이미 입증이 된 기업이니까 거기서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그 대수를 채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럼 채택률이 얼마나 될 거냐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뭔가 받아들여지고 될 거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게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그 내가 로봇에게 배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배송을 받는 게 아니라 늘상 하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면은 우버이츠에서 임의로 배정해주는 식이더라고요. 그냥 라이더 배정을 똑같네요. 예, 그냥 나는 우버이츠를 통해서 배달을 시켰는데 우버에서 라이더 배정을 얘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그 막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 여기 웹사이트 보니까 뭐 이런 로봇이라는 게 티가 나나요? 네. 로봇이라는 건 노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네,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약간 제이미 막 왜 이런. 우리 네네네. 쓰는 그 배달 어플 같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막 맞아요. 뚜벅이 걸리기도 하고 뭐 맞아요, 자전거 맞아요. 배민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자동차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럼 로봇이 배송 중이다 이렇게 뜨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로봇에 뭐 제이미, 막시무스 막 이런 식의 이름들 붙여가지고 막시무스 네, 아까 이름 글래디에이터 같은 이제 그런 이름을 막 붙여놓고 배달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이게 또 양산을 더 하게 됐을 때 뭐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는 배달 신뢰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제 현재로서는 100대 안 정도 되는 로봇을 운용을 하면서 한 수만 건 정도 수준의 이제 배달을 완료를 했는데 99.94% 배달 신뢰도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하면서 그 인간 배달부보다 이 정도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AI 기술 뭐 자율주행 기술 등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이기는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리 뭐 자율주행 AI 로보틱스라고 해도 이게 실수를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얘가 실수를 안 해도 도보를 다니는 인간이 실수를 해서 얘한테 와서 부닥칠 수도 있잖아요. 저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배달을 가는데 막 이렇게 뚜껑 패가지고 열어가지고 누가 가지고 갔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꼭 닫고 안 여나? 그 열 닫는 거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 고객 주문을 한 고객이 우버이츠 앱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이제 얘가 뚜껑이 열려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걸 뭐 물리적으로 할 수는 있고 뭐 렌치를 하려고- 가져와서 이렇게 뭐 찬다는 이제- 것처럼. 그럴 사람은 뭐든 합니다. 네, 뭐든 합니다.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든 할 수 있겠죠. 하긴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음식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걸 네.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약간 뭐 의도적인 어떤 진로방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 자율주행 자체도 이게 여기서 기업에서도 레벨 4 수준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벨 4면은 이제 인간 개입이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그 레벨 5가 완전 자율주행이어서 인간 개입이 아예 필요 없는 수준인 거고 이제 레벨 4면은 사람이 뭐 직접 항상 모니터링할 필요 없이 근데 개입이 거의 필요 없지만 때때로 개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을 레벨 4라고 보통 하는데 그 여기서도 실제로 인간 모니터링 룸이 존재는 하는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조작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배달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뭔가 내 알고리즘 안에서 내가 어떤 주행 판단을 해야 될지 몰라라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은 그때 이제 원격 조작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필요한 경우에는 그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간이 조작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극단적인 어떤 진로 방해나 뭐 어떤 극단적인 음식 갈취를 위한 어떤 도적단들이 불법적 나타나면은 행동. 네, 그래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뭐 신고 처리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력은 어쨌든 탄탄하게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금력이죠. 얼마만큼 또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좀 기업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쪽은 좀 어떤가요? 아, 네. 일단 이 회사가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 돈을 갖고 있는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서브로보틱스가 이제 최근에 또 8,6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어요. 그 파이낸싱을 받아서 여기 이제 서브로보틱스에서 발표하기로는 2026년 말까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죠. 지금이 2025년 초니까 내년 말까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는 충분히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앞으로도 펀딩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매출도 뭐 나고 그렇죠. 이러면 좀 더 이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재무 상태를 한번 볼게요. 매출을 보면은 매출액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느냐가 좀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의외로 딜리버리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배달 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면 딜리버리가 되나? 지금까지 계속 배달 얘기만 맞아요. 했는데. 배달 얘기만 했는데 이제 배달 건수가 뭐 많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디플로이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제 배포돼 있는 어떤- 배포돼 있는 그런 로봇 대수가 어.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뭐 초기 보니까 단계니까요. 네,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럼 가장 비중이 큰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서 나는 매출이냐라고 하면 마그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마그나는 서브로보틱스의 로봇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유일한 공급 업체이고요. 반대로 이제 서브로보틱스는 마그나에게 소프트웨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가지고, 마그나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마그나가 로보틱스와 로지스틱스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브로보틱스로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마그나도 그냥 우리 자동차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진출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플랜의 일환으로 같이 좀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느낌인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봇과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로지스틱스는 이제 배송이잖아요. 그런 그죠. 배송 사업 부문에서도 뭔가 그냥 지금 서브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마그나가 하고자 하는 미래 사업과 좀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꽤나 많은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그나가 거의 유일한 약간 물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해 2024년 9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160만 달러 정도 매출을 냈는데요. 그 중에 120만 달러 정도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의 뭐 그냥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그렇죠. 120만 달러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 매출 다 마그나에서 나요. 다 마그나에서 납니다. 아, 네. 야, 마그나에 대한 의존도가 뭐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마그나 보면은 없인 못 살아. 맞아요. 우려 요인이 나오는데, 이제 우려 요인 중 하나로 소수의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매우 편중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고객사 한 그죠. 곳에서 발생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는 뭐 86%, 2024년 3분기엔 78%, 그리고 2024년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 7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그나인데, 마그나 말고도 지금 소프트웨어 매출이 2023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회사, 뭐 우버이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와 브랜딩 피 이런 것들 중에서 우버에서 발생한 게 한 80% 가까이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올해 와서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 매출조차도 마그나 한 곳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재작년은 우버, 작년은 마그나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물주가 약간 좀 바뀌는 느낌이 없지 않아 그 있는데.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자금을 확보했다는 게 약간 마그나 해가지고 휴 살았다. 이거 느낌도 아니에요? 좀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그래도- 이제 앞에 이걸 확보한 거는 펀딩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객으로 따지면 마그나 너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근데 사실 그러면 진짜 이번에 그 2025년에 우버이츠랑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뭐 2,000대까지 실제로 운용 중인 로봇 대수를 늘릴 거고, 이거를 통해서 배달 양산을 좀 시작할 거다 하면, 사실 그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은 결국 이제 배달 서비스일 텐데, 그쵸, 그쵸.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저희가 이 주요 매트릭을 한번 볼게요. 이 주요 매트릭으로 아까 짐즈 에디터께서도 좀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게 있는데, 일일 활성 로봇 수? 네네. 네, 일일 활성 로봇 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로봇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운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2023년에는 30대 정도 됐어요. 뭐 거의 없었네요. 네. 3개월 동안, 한 개 분기 동안 네. 30대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24년에 와서는 59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조금 안 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30대에서 59대면은 약간 뭐든지 역시 기준이 중요한 2025년에 것이긴 하니까. 여러분 총알이 시작입니다. 걸렸다. 네.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2,000대를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사활이 이제 걸렸다 진짜. 총 배포하는 게 2,000대니까 이것도 이제 데일리 액티브 숫자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일일 활성 떨어지겠죠, 숫자로 나누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적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면은 앞으로도 딜리버리 서비스 매출 비중이 지금은 되게 작은 편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시가 당연히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올해가 그럼 엄청 관건이 되겠네요. 이게 진짜 그렇죠. 딜리버리 매출을 잘 끌어올릴 수 있어야 어찌됐건 이게 왜 펀더멘털도 입증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단순히 딜리버리만을 통해서 매출이 나는 게 아니라 무슨 광고를 탑재를 해가지고 광고사로부터도 매출을 광고요? 네, 그 로봇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 네네. 로봇 옆에다가 이제 광고를 싣는 거죠. 약간 버스 광고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제 귀여운 거 지나간다. 근데 옆에 뭐가 붙어 있네. 저런 광고 이렇게 약간 눈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광고 그런 슬롯을 팔아가지고도 매출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 광고나 막 버스 광고나 이런 그렇죠. 거 많이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이제 느낌으로. 그런 광고들 하겠죠. 오징어 게임 3 아, 2025년 6월 대공개 맞아, 이런 맞아. 거 딱 그죠. 붙어 있고. 괜찮네요. 네. 영화 광고 좋죠. 영화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음식점 광고를 해도 되는 거고. 그죠. 네네네. 그런 느낌인 어쨌든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응원을 하게 되네요. 제발. 근데 투자가 사실 진짜 내 피 같은 돈 태워서 하는 건데 응원만으로 저 그렇게 절대 안 되죠. 호락호락한 사람이 내 지갑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할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되게 편중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할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당연한 거긴 한데 배달 플랫폼에서 이런 딜리버리 수요가 높아질수록 서버 로보틱스의 매출도 확대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어떤 이 로보틱스 배달 수요라는 게 여기서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우버이츠에서 우리가 그냥 배달을 시키면 그 배달 플랫폼에서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 배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이게 수요를 뭔가 예측하거나 이게 뭔가 수요의 업다운을 조절하거나 하는 게 좀 어떤 식으로 이게 돼야 하는 건지도 약간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써주기로 하면은 더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만족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우버 플랫폼 내부의 배정 시스템이 막 생기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투자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설명서에 실어놓은 내용 중에는 매칭 알고리즘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버이츠 플랫폼에서 그런 배달 기사들을 매칭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 매칭 알고리즘이 자기네 회사에게 얼마나 그 호의적인가 그런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실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죠. 투자자인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알 수는 없는 그쵸. 거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할 수요가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시기, 그러니까 경기가 좋거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심리가 좋아졌을 때에는 당연히 배달도 사람들이 더 많이 시켜 먹겠죠. 그러면은 이 서브 로보틱스 우버이츠에도 주문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서브 로보틱스의 그 로봇들이 그 주문을 받는 횟수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소비재 기업 중에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고 재량 소비재가 있는데 요거는 경기 변동을 좀 타는 재량 소비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은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회사 내부 알고리즘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기업 입장에서 라이더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로봇 라이더한테 배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된 정도의 어떤 뭔가 기술 혁신이 있으면은 혹은 이걸 해봤더니 이게 좋았던 걸 확인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지금 좀 든 생각은 코로나 같이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또 다른 이상한 팬데믹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 이 회사가 좀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좀 갑자기 들기는 했는데요. 로봇 라이더는 인간 라이더랑 다르게 플레인이 없을 거잖아요. 사실 그 우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되게 매력적인 요소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 후기 막 이런 거 좀 찾아보다가 네네네. 그 레딧 뒤져보다가 본 건데 오히려 또 소비자들이
이 로봇 배달이 오면은 배달부한테 팁을 안 줘도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미국은 또 네, 팁 뭐 문화. 피자 배달 오면 그죠. 피자 배달하는데 팁 줘야 되고 피자 값도 줘야 되잖아요. 팁도 막 10% 주면 또 짜다고 막 네. 20% 30%씩 주잖아요. 아, 그런 거 그렇네요. 때문에 네. 막 오히려 소비자들도 이런 거 막 좋아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게 또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로봇 배송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늘어날 우버이츠에서도 수도. 네네 로봇을 더 사가지고 또 배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자율주행 딜리버리 로봇이라는 게 이 기업이 소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로봇을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럼 이 고객사들의 주머니 현황이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딜리버리 로봇을 꼭 사지 않아도 어쨌든 우버이츠라는 플랫폼은 돌아간다는. 아, 그렇죠. 아. 네. 뭐 인간 네. 라이더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만 그런 배달부들만 있다면 굳이 로봇을 사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서 뭔가를 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것들이 우리 이 서브 로보틱스에게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건들이 있고 그냥 그때그때 로봇이 필요해서 사는 그런 또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뭐 우버이츠에서 2,000대 배포한다 이런 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거라서 무조건 2,000대를 사야만 하는 그런 계약인데 그 외에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몇 대 주세요.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는 배달 플랫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만 생길 수 그쵸. 있는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기를 탄다는 거죠. 네, 플랫폼들 자체에 돈이 많은 시기여야지 이 서브 로보틱스의 매출도 함께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약간 이 서브 로보틱스가 뛰어들고 있는 산업 자체도 배달 음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재량 소비재인데 네네네. 심지어 얘들이 그 로보틱스의 로봇을 사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재량. 서브 로보틱스의 로봇은 재량 소비재야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매우 탄다.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경기 상황이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경기를 많이 타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024년과 2025년 올해까지는 계속 영업 적자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DAR이라고 해서 일일 활성 로봇 수가 되게 적었잖아요. 이런 게 좀 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기 전까지 자 기업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좀 흔한 그렇죠. 일이니까요. 네네네. 뭐 여기는 또 상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 기간을 두고서 PP를 맞추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목표가 무엇인지도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 우리의 목표는 다니는 로봇 대수를 늘리고 그리고 또 지금은 LA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로봇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로봇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는 댈러스에서 로봇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밖으로도 미국 전역으로 이것이 퍼지게 하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지역들에서 이 로봇이 더 배포가 되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주가와 좀 크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LA에서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서브 로보틱스 보시면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좀 서브 로보틱스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그럼 이 기업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 좀 보면서 이번에 순매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순매수 12위나 했잖아요. 네. 12위면은 미국의 기업이 얼마나 엄청 많이 많은데. 있는데 그중 10위인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핫했지? 라고 하면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게 워낙 지금 스타트업 단계에 있고 뭐 당장 어떤 뭐 펀더멘털이 막 진실한 그런 기업도 아닌데 H와의 파트너십
혹은 엔비디아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그 맺고 있는 제휴사들의 네임 밸류가 조금 키워드로 작용한 게 아닌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점이 사실 생각되는 게 조금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배달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 중에 상장사가 사실 거의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 비교하면서 알아보다가 단순히 배포되어 있는 어떤 로봇의 대수나 실제로 완수한 딜리버리 건수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스타쉽이 더 면에서는 더 크고 실제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훨씬 더 많은데 스타쉽은 비상장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는 거의 유일한 어떤 선택지라는 점도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요즘 뭐 엔비디아 AI 워낙 핫하니까 엔비디아랑 좀 엮여서 거기서 좀 자극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요. 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국내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좀 주가가 막 올랐던 기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서브 로보틱스도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가? 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보다는 우버인 것 같습니다. 우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포스트메이츠의 자회부 중에 하나였다가 스피노프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우버가 포스트메이츠를 인수를 하면서 얘네를 떼어낸 건데 보면은 내가 얘네한테서 로봇 맨날 사가지고 쓰는 것보다 그냥 우리 자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 이런 판단이 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의 자회사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버이츠 내에서 얼마나 로봇 배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그 뭐 M&A 소식 나오면은 큰 호재로 적용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게 뭐 지금 이걸 예언자가 아닌 이상에 뭐 아무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쵸. 진짜 그런 식의 수요가 커진다라고 우버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미 뭐 파트너십 통해서 어느 정도 라포도 형성해 놨겠다. 그냥 뭐 내가 데려가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 한 줄 평 한 번씩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적으로 이런 어떤 무인 배달 산업 자체는 되게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시하는 어떤 진잼님 한 줄 평이요. 한 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서브로보틱스 너무. 도와주던가. 저는 얘네 그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기서 프레이즈 중에 왜 2파운드짜리 브리또를 배달하는데 2톤짜리 트럭을 움직여야 하느냐.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게 되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 배달이 훨씬 더 많고 그 자동차 배달이 평균적으로 그 배달 거리를 따져봤을 때 그냥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굳이 차로 식당까지 가서 배달 라이더가 받고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배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식들을 다 할 수 있다면은 일단 도로 상황도 훨씬 더 쾌적해질 거고 그 수많은 차량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뭐 공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을 가져오는 게 있을 거고 여러모로 그 설득력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서브로보틱스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이 LA에서 배달을 위해서 쓰이는 자동차를 다 대체할 수 있으면은 뭐 이 정도 면적의 어떤 공도를 확보하게 된다 하면서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만 있다면은 꽤 유망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서브로보틱스 응원한다.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저도 한마디로만 해볼게요. 여기 저만 말이 너무 진재님께서 되게 길게 하셔가지고 저는 M&A M&A가 좀 기대되면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 그 외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렇게 뭐 서브로보틱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 그리고 또 이 기업에 대한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있나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